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김경원의 경제 훈풍 김경원입니다. 핵심 경제 이슈를 콕 집어서 오늘 정리를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주말에 큰 사건 벌어졌습니다. 이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습을 한 건데요. 처음이죠. 처음인가요? 예. 본토를 공습한 본토를 공습한 건 처음. 이란이 과연 왜 이스라엘을 공습하고 어떻게 공습했는지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이란이 공습한 거는 뭐 이미 누차 몇 번 밝혔지만 4월 1일 그 다마스커스에 있는 주 이란 공사가 영사가 죄송합니다. 주 이란 영사가 네.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13명 정도 사상자가 나왔는데요. 예. 거기에 이제 고위급, 그러니까 이란 혁명수비대하고 이란 육군의 고위급 군 장교가 같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죽은 사람 중엔 그 자이디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이란 혁명수비대의 꾸두스군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까셈 술라이만이라고 해서 그 이라크에서 2020년도에 암살을 당해서 다들 그 큰 이슈가 됐던 그렇죠.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최고 높은 그러니까 준장이 이제 그 자이디가 죽게 됐는데 그 사람은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이냐면 헤즈볼라와 이란군의 중간에 총책으로서 이제 군사 작전을 같이 하는 그 기획을 하고 관리를 하는 그 보직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그 사람도 죽고 그다음에 이란군의 이삭이라고 하는 또 뭐라 그럴까 연락책이죠. 그 군 연락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하마스 세력과 이스라엘 육군의 연락관으로 있었던 사람도 같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마스와의 전쟁 사행에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자위권 발동으로 그들을 요인을 암살했다라고 하지만 어찌 됐건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공격한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란 입장에서는 자기네들도 역시 자위권 발동해서 보복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스라엘 돼서 입장에서 보복이죠. 이게.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4월 저희가 본 것처럼 4월 13일 그 밤에 이제 드론 320여 기 정도를 이용해서 드론 170기, 그다음에 순항 미사일 30기,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탄도 미사일 120기를 이렇게 해 가지고 총 320기의 그 다양한 그 공습 그 비대칭 전력으로 이란이 이스라엘을 타격한 것이죠. 이스라엘 그럼 얼마나 피해를 입었습니까? 이스라엘이 99%다 막았고요. 지금 한 명 7살 여아가 큰 중태에 빠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도 이란이 공격한 드론이나 미사일에 의해서 당한 것보다는 이제 그 아이언돔 소위 말해서 그 중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요격하면서 그 파편이 떨어지면서 거기 네게브라고 아마 이스라엘 지대 보면 저 남쪽에 그 사막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막 지역에 유목민들이 자기네들이 7개 마을을 하고 거기서 살거든요. 자기네들은 이스라엘 도시로 가지 않고 우리 과거에 살던 대로 이렇게 살겠다. 약간 청학동 그렇죠. 마을처럼 그렇게 사는 그쪽으로 사람이 이제 파편이 떨어진 거예요. 그쪽으로 파편이 떨어지면서 7살 그 여아가 크게 중태고 나머지 한 8명 정도가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그 크게 중태에 빠진 거는 그 7살 여아 하나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보다 아이언돔이 효과가 있었네요. 그렇죠. 지난번에는 1000명 가까운 사람이 그러니까요. 죽고 250명 당한 인질이 납치가 됐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진짜 걱정이 되는 거는 이번 이스라엘에 대한 공습으로 인해서 이 이란 세력들이 이제 규합을 하고 특히 이제 뭐 유명한 집단들 있잖아요. 후티 반군 예멘에, 네, 후시, 예. 그다음에 레바논 헤즈볼라, 헤즈볼라. 다 이제 합쳐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면 이게 이제 5차 중동전 되는 거예요. 그쵸. 1차 중동전이 제 기억으로는 1948년에 일어났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5번째 대규모 중동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 네. 이런 우려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진짜 글로벌 뭐 경제뿐 아니고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텐데 다른 중동 국가들의 어떤 규합 움직임 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axis of resistance 그러니까 그 헤즈볼라나 후시나 이제 그 시아 민병대들 네. 그다음에 이란군 외에는 이란 그 혁명 수비대 외에는 뭐 시리아나 이집트나 그런 사우디아라비아나 다른 국가들은 이렇게 규합이 되는 움직임은 아니고요. 이제 만약에 이게 전면전으로 간다면 이제 그 시아파 초승달 지역 아니면 그렇죠. 시아 말발굽 지역이라고 그 예. 후티가 있는 예멘까지 해서 그렇게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는 그 국가들을 말하는데 예. 그 국가들과 이스라엘의 총력전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고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도 이스라엘과 애써 이룬 평화협정 이걸 좀 깨버리고 다시 이제 예전 입장으로 돌아가겠다. 이제 뭐 이스라엘과 다시 한번 적대 관계를 더 공고히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면 가자 지구는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어차피 가자지구 협상이 완결이 된 건 아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하마스 측하고 이스라엘 측 뭐 외신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인질 129명 남아있는 인질을 다 풀어주면 뭐 그렇죠. 700명에서 900명 뭐 풀어주겠다 아니다 뭐 그래서 그 숫자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있다 아니면 이스라엘 측은 그 풀어주는 700명 900명을 소위 말해서 익스트림 배팅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철저히 조사해서 위험 인자가 아닌 사람만 풀어주겠다 뭐 말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그래요. 협상이 난항이 된다라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이스라엘 측은 그 영구 정전을 원치 않고 그 하마스는 지금 계속 요청이 영구 정전을 하자. 이게 그냥 단순히 템포러리가 아니라 영구 정전을 하자는 건데 그것 때문에 안 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 전쟁이 지금 벌어지게 따라서 이제 또 이 협상이 다시 이렇게 더 난항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그게 됐죠. 뭐 양측 다 이 전쟁을 이용해서 좀 더 자기네들 그 협상력을 높이려고 가져갈 수 있는 그 뭐라 그럴까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이란의 이 공습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뭐 보복을 천명했다가 또 방금 또 일부 외신에 따르면 뭐 안 하겠다고 했다가 네. 이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의견 조율이 미국하고 일단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반대를 있어서 하겠죠. 네.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근데 예. 지금 전시 내각에서는 내각 회의를 했는데 다수가 우리가 보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스라엘 쪽에서. 근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절대로 이걸 그 확전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좀 있으니 처벌하고 말리는 셈이죠. 전략적 후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왜냐하면 요번 그 타격이 왔을 때 그 중부군 사령관 그 마이클 칼리리를 보내서 그 미국이 그 중부군 사령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동 지역에 있는 모든 미국의 군사 작전을 다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거기 그렇죠. 사령관이 곧바로 사건이 있을 때 이란의 공격이 있을 때 곧바로 이스라엘로 넘어가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강력한 연대를 갖고 여기를 지키겠다라는 그 연대를 보여줬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메시지도 조금 미묘했던 게 우리 미국은 이스라엘의 안보를 보장할 것이다, 지킬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절대로 이게 보복이나 확전 얘기는 절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좀 미국과 이스라엘이 좀 얘기가 다르구나라고 딱 했었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더 확실히 드러난 것이죠. 이스라엘 쪽은 자기네들은 공격을 당했으니까 공격을 하겠다라고 쪽이라면 미국은 야 너네들이 이거 승리한 거야. 잘 맞고 이긴 거니까 확전은 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좀 톤다운 하고 가자라고 하고 그런 입장인 것이죠. 그렇군요. 이게 중동전이 확전이 되지 않으려면 이제 미국이 어떤 결정을 하냐가 진짜 중요해요. 지금 말리고 있어서 이제 뭐 굉장히 뭐 억누르고 있지만 만약에 미국이 이게 전쟁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로 확산되지 않을까 이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회자분이 앵커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게 미국이 그 어떻게 큰 키를 갖고 있는 거는 맞는데 예.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이 키를 좀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이스라엘이 미국이 원하는 것들을 듣지 않고 야금야금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은 그 가자 지구와 북부 가자 내에서만 군사 작전을 하고 하마스 네. 거기서 해라 했는데 그러니까요. 남부 지역으로도 확장을 하고 네. 자꾸 이렇게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참 특이한 게 혈맹이긴 하지만 자기네들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같은 혈맹이라도 이건 내 선택이니까 내가 한다라는 것을 그 48년 그 1차 중동전부터 쭉 견지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미국의 억압이 상당히 이 전쟁을 좀 톤다운하는데 억제하는 데는 좀 큰 그 변수기는 하지만 핵심 변수기는 하지만 이 전쟁이 확전으로 가느냐 아니면 좀 더 안정화가 되느냐 했을 때 확실한 그런 행위자 변수로 할 수 있는 거는 이스라엘의 선택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판단하고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 전쟁이 점증적으로 확전이 되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느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네타냐후의 어떤 판단이에요. 그렇죠. 네타냐후는 지금 국민들하고도 약간 괴리가 있는 것 같고 미국하고도 엄청나게 조금 있죠. 괴리가 있어요. 네. 이 판단이 이게 어떻게 보면 삼자가 이제 합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맞습니다. 같은데
어쨌건 뭐 우리 입장에서는 뭐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주는 거 이거 이제 이거부터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유가 이제 조금 전에 브리핑 저희가 들었지만 유가도 좀 오르고 있고 호르무즈에 봉쇄되면 유가는 지금 아까 진행자가 얘기했듯이 뭐 120달러, 130달러까지 갈 수도 있는 문제예요. 블룸버그는 150달러까지 오른다고 그랬고 EIU 같은 경우는 120달러까지 올라갈 지금도 거다. 고유가인데 지금은 해서 더블이 되는 거예요.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호르무즈 해협 상황 일단 좀 정리해 주세요. 그런데 저는 제가 왜 물론 이제 그건 시나리오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네. 이란이 모든 카드를 써서 전면전에 나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의 엔드게임 예. 형식으로. 그래서 아직까지는 미국이 전쟁을 억제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마 여러 가지 선택지를 두고 할 겁니다. 보복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이 이란의 본토까지 진격해서 공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그림자 전쟁을 하고 있는 프록시 전쟁을 하고 있는 그 헤즈볼라를 괴멸시키기 위해 남부 레바논에 진격을 하는 건지 그 어떤 거가 보복인지 아직 결정을 안 한 상태거든요. 지금 그렇죠. 조율을 많이 하고 있겠죠.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130달러, 150달러 유가 올라가고 그런 것은 이스라엘이 이란에 직접 공격을 하고 이란의 정유 시설에 대한 그 타격도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이란은 그거를 반격하기 위해서 모든 거를 다 하고 공세하고 그럴 때 벌어질 시나리오라서 예. 지금 그렇게까지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갑자기 그런 그 불안정 상태가 됐으니까 유가가 오르고 하겠지만 뭐 잘 아시겠지만 그 10월 7일 그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때도 잠깐 유가가 올랐다가 네. 그게 안정화가 됐거든요. 맞아요. 그게 그 전쟁이 그 지역으로 이렇게 그 뭘 확전이 되지 않고 제한이 되면서 그래서 지금 상황에는 불확실성 때문에 유가가 올랐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 확전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으로 갔을 때 벌어질 일이라서 아직까지는 그 가능성은 조금은 낮다고 보는 게 그 조금 현실적인 좀 적합한 판단 아닐까 싶습니다. 제 뇌피셜이지만요. 이 전쟁의 분위기를 고조시켜서 이익을 보는 것은 사실은 네타냐후 자본가들이죠. 그렇죠. 투자 자본가. 투자 자본가. 맨해튼에.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솔직히. 뭐 너무 가면 이제 또 음모론까지 가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근데 이게 맞는 말씀이시죠. 근데 오일 쇼크 올 때마다 그랬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굉장히 버블 거품이 굉장히 가격 버블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또 빠졌어요. 그때 굉장히 배팅을 많이 했다 생각했는데 어쨌거나 이거 상당히 경계해야 될 문제고 말씀하신 대로 이거 실현 가능성 없는 너무 여기서 부안해동하면 좀 곤란하다. 네, 이걸 조금 말씀을 드리려는 거고. 조심스럽게 봐야 될 부분인데. 안전자산 가격이 오르는 건 사실이에요. 예. 오일이 아니고 이제 금이라든가 네. 지금 요즘은 이제 비트코인도 사실은 좀 주목을 받다가 비트코인 사실 안전자산 가격이 아니에요. 그렇죠. 안전자산이 아니잖아요. 이 대신 이제 금 가격이 상당히 오르고 있고 어떤 파장들이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금 가격 외에도 좀. 그 지금 쇼크가 계속 일어난다면. 전쟁이 장기화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저희가 그 아덴만 후시 반군이 아덴만을 공격을 계속하면서 거기 그 수에즈 운하 물량이 잠깐 정지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테슬라도 자기네들이 그 벨기에 공장 잠깐 정지시키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만약에 전면전이 돼서 장기화가 되고 전면전이 돼서 이제 뭐 수에즈 운하가 막히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유가의 석유의 전 세계 석유 물량의 한 29%가 호르무즈 그러니까 거의 30% 가까운 그 물량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가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중동산 석유를 우리나라는 60%, 자,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90%를 수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런 위기 사태가 벌어지면 가장 큰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그리고 에너지 가격 측면에서 타격을 받을 것은 이제 동아시아 국가겠죠. 예. 그리고 수에즈 운하가 그 막히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그 유럽 물량의 해운 물량의 대다수가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홍해를 지나서 아덴만을 지나서 홍해를 지나서 수에즈 운하로 해서 지중해를 들어가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운임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그렇죠. 없고 그다음에 거기가 막힌다면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 아프리카를 삥 둘러서 희망봉을 지나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왕복 그 해운 상선의 그 뭐라 비계의 그럴까요? 운임지수가 가는 게 높아지잖아요. 당연히 올라가고 30일 그럼 정도 가격도 더 또 올라가고. 당연히 가격도 올라가고 그렇죠. 수급도 문제고. 수급도 문제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전에서 저희 경제적으로는 타격이 맞아요. 있겠죠. 방금 월스트리트저널 속보 연합뉴스 속보에 의하면 미국하고 서방은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이 이르면 15일에 대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 얘기는 뭐 그대로 얘기하면 이란 공격을 이스라엘이 15일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하려고 지금 네. 계속 그 군부를 떼고 있는다라는 거겠죠. 지금. 이게 15일 이게 참
이렇게 되면 상황이 또 급하게 돌아갈 텐데요. 어쨌건 뭐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대응을 좀 해야 되는데 사실은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대응이 좀 있을까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해운이라든지 이런 것들 타격 만약에 그 호르무즈 해협이나 그 수에즈 운하가 막힌다면 네. 그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에너지 수급은 어디서 할 것인지 다변화를 어떻게 꾀할 것인지 예. 그다음에 해운이나 이런 물량들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그런 보조를 할 것인지 그런 것들 외에는 특별히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단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막 이란도 그렇고 합리적인 행위자들이거든요. 네. 자기네들이 그렇게 엔드게임 수준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막거나 예. 아니면 수에즈 운하를 저렇게 다 형용화시킬 정도로 공격을 한다거나 아덴만을 막거나 이럴 것 같은 상황은 아닐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스라엘이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란과의 전면전, 이스라엘의 지상군이 이란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가장 최고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공격은 아마 레바논, 남부 레바논의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일 겁니다. 왜냐하면 85년도부터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한번 거기를 주둔한 적도 있고 거기가 헤즈볼라의 원산 그렇죠. 주둔지고 하니까 예. 아마 이게 확전이 된다면 헤즈볼라에 대한 확실한 다잡기가 타격을. 들어가겠죠. 타격이 그렇죠. 들어가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헤즈볼라 죄송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막히고 그 봉쇄는 조금 그렇게 될 확률은 낮아서 우리가 그 정도까지 당연히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그 정도까지 올까는 아직까지는 조금 그 정도 수준까지 이렇게 올까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방금도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진짜 5차 중동전쟁이 터지면 거의 약간 파국이 올 수도 있어요. 경제 산업계에는. 그렇죠. 그죠? 지금 워낙 이게, 경제가 안 좋고 예. 그게 제일 큰 문제죠. 예. 근데 국제사회도 그걸 알고 미국도 알고 유럽도 예.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G7 정상들도 얘기를 하고 유엔 안보리도 얘기를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 상당히 그 정도 파국은 안 날게 계속 그 압박을 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는 그걸 원하지만 이스라엘의 선택에 달린 거거든요. 맞아요. 이스라엘이 어떻게까지 왜냐하면 이란도 얘기를 한 건데 공격을 해놓고서 발뺌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더 이상 보복 공격이었으면 우리도 더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걸 국제사회 메시지로 그렇죠. 발신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키는 이제 네타냐후한테 지금 공은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네타냐후가 과연 국제사회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이란에 직접 타격, 호르무즈가 막히는 그런 것까지 이걸 올려갈지는 그건 아직까지 저도 아직 네타냐후가 아직 유의는 있지만 그 정도까지 선택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서요. 지금 한번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외신에 따르면 이제 오늘 중으로 15일 오늘 중으로 다시 보복 공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렇죠. 시사점을 남기고 있는 건데 이게 굉장히 아슬아슬합니다. 계속 지켜는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도 제가 예측은 잘 안 하려고 하지만 네타냐후가 지금 이란에까지 왜냐하면 지금 내부 여론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타냐후에 대한. 예. 그래서 당연히 이제 보복 공격을 당하면 공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겠지만 이 네타냐후가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려고 했을 때 그 국민 여론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네네네. 제가 이제 외신에 보면 이제 중국한테 좀 미국이 이제 미국하고 이란 중재를 관계는 해달라? 중국하고 이란 관계는 좀 괜찮잖아요. 또 미국하고 중국은 미국하고 이란은 좀 아니지만 네네. 이거는 왜 중국이 거부를 했을까요? 왜냐면 지금 이란과 이런 거죠. 이란과 이란이 지금 한 행동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이건 내정 간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겠죠. 왜냐면 이게 영사관을 공격을 당했고 그거에 대한 어떤 자기네들의 자위권 발동의 공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더 큰 도발이 되고 이러면 중국도 어느 역할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왜냐면 그게 지렛대를 넓히는 그렇죠. 행위죠. 지금 가서 해줄 게 아니라 맞아요. 그래서 타이밍을 지금 좀 본다.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긴박하게 돌아가는 중동 분제 사태에 대해서 백승훈 연구원님과 함께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